엄마 너무 추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 폐허 안. 담요 속 똑 닮은 새쌍둥이가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 여자는 무릎을 꿇고 불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해진 패딩, 빨개진 손끝. 그러나 아이들을 감싸는 그 몸짓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회장 태강이 그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6년 전 이혼 후 연락도 소식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였어요.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그 여자가 눈보라 속 폐허에서 아이 셋을 안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태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다시 한번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 새 쌍둥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강원도 산간에는 기록적인 폭설 예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경보를 발령했고 도로 곳곳에는 제설차가 줄지어 섰어요. 그런데도 태강은 새벽 6시에 차에 올랐습니다. 리조트 공사 현장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폭설이 쏟아지기 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서가 전날 밤 2번이나 문자를 보냈어요. 현장 소장도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죠. 하지만 태강은 그 전화들을 짧게 끊으면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이미 희뿌옇게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 3명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후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태강은 대답 대신 장갑을 챙겨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만류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돌아서는 법이 없었죠. 그게 지금의 그를 만든 힘이기도 했고,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눈발은 점점 굵어졌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날리던 눈이 어느 순간부터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와이퍼가 쉼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산 중턱에서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회장님, 저는 차를 살펴볼 테니 잠깐만요. 기사가 내리는 순간 통신이 끊겼습니다. 화면에 안테나 표시가 사라지면서 전화기가 먹통이 됐어요. 태강은 핸드폰을 몇 번 흔들어 보다가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어요. 코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움이었죠. 그때 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면서 불과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태강은 이름을 불러봤지만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 중턱, 통신 두절, 기록적인 폭설. 그는 산 아래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곳도 있었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게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패딩 안쪽까지 냉기가 스며들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바람에 흩어졌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발이 미끄러지면서 태강은 그대로 눈밭에 한쪽 무릎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짚는 순간 손이 시렸어요. 일어서려는데 시야 한쪽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이 눈 속에서, 이 산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희미한 연기였지만 분명히 존재했어요. 태강은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도 했지만 어쩐지 그 연기 쪽으로 발걸음이 이끌렸어요. 나무 사이를 헤치고 2, 3분쯤 걸어 들어가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산속 폐허였습니다. 리조트 공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 산에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지붕 한쪽이 눈무게에 눌려 있었고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건물이었죠. 그런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태강은 발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귀를 기울이자 달랐어요. 기침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죠. 작고 여린 기침 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아이 소리였어요. 태강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난로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불씨가 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장작 몇 개가 옆에 쌓여 있었고 연기가 실내에 옅게 깔려 있었죠. 냄새가 났어요. 나무 타는 냄새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담요가 있었습니다. 낡고 얇은 담요 속에 아이 셋이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새쌍둥이였습니다. 비슷한 얼굴, 비슷한 크기의 몸.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연신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뒤에 누군가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해진 패딩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빨개진 손으로 젖은 장작을 난로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잘 붙지 않았어요. 여자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입을 모아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태강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전 빗속에서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더 야위었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태강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지수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어요. 아이들 앞을 천천히 가로막으면서 태강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때 담요 속 아이 하나가 작게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태강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폐허 안에 울렸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강도 지수도 아이들도. 난로 속 불씨가 흔들렸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태강은 그 자리에 서서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6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오래전에 닫아버린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태강은 그 소리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억이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6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태강은 그날 밤을 6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산속 폐허 문 앞에서 지수의 얼굴을 본 순간 그 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6년 전 봄이었습니다. 태강과 지수가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평범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태강은 늘 늦었고 지수는 그 빈자리를 말없이 채웠습니다. 그 말없음이 쌓이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강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태강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어요. 태강은 넥타이를 풀다 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밀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지수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카페 앞이었고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태강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뭡니까?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한두 장이 아니야. 봉투 안에는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른 사진들이었어요. 같은 남자, 다른 장소. 그리고 맨 아래에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흥신소 조사 보고서였어요. 만남 날짜, 장소, 시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강이 야근을 하던 날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태강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직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태강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지수는 그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가방을 내려놓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태강과 눈이 마주쳤어요. 태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 사진과 서류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으면서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해예요. 직접 설명할게요. 태강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떨렸습니다. 여보, 제발 저한테 직접 물어봐 주세요. 직접 물어봐 주세요. 태강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수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움직이는 것도 보였어요. 보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태강이 선택한 건 지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닫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태강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는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날 지수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명 칸 앞에서 오랫동안 펜을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태강은 그 옆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수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캐리어 하나와 종이 상자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그게 지수가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강은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태강은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 틈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지수가 빗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캐리어 바퀴가 빗물 고인 골목을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강은 커튼을 닫았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태강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이 왔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끊겼어요. 태강은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부러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 사진이, 그 서류가 정말 사실이었는지를요. 태강은 그것을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보라 속 폐허에서 지수를 다시 마주한 이 순간, 그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태강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설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죠. 태강도 그랬습니다. 폐허 안에 서서 아이 셋을 바라보면서 그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고 있었어요. 설마, 설마, 설마. 하지만 설마라는 말은 현실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반복할수록 현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기억이 뚝 끊기면서 태강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새 아이가 담요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비슷한 얼굴, 비슷한 키, 비슷한 눈빛. 새쌍둥이였습니다. 태강은 그 모습을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낯선 어른이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더 바짝 붙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지수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태강과 아이들 사이를 몸으로 막아섰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강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의 눈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태강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아이들에게 갔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첫째로 보이는 아이는 눈이 또렷했습니다. 낯선 어른을 보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빠른 목소리로 지수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둘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담요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눈만 크게 뜨고 태강을 바라봤죠. 셋째가 문제였습니다. 셋째는 태강을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린아이 특유의 거리낌 없는 눈빛으로요. 태강은 그 눈빛을 받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물음이 나왔어요. 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첫째가 손가락을 펼치면서 씩씩하게 말했어요. 우리 5살이요. 태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5살. 지수와 헤어진 게 6년 전. 헤어지기 직전 지수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숫자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맞아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오히려 외면하고 싶었죠. 태강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지수가 그 남자와 만나던 시기였다. 사진도 있었고 서류도 있었다. 내가 직접 봤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아이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셋째가 담요 밖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작고 통통한 손이었습니다. 태강은 그 손을 보다가 눈이 멈췄어요. 손가락 모양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는 모양이었죠. 태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태강은 시선을 억지로 걷었어요. 우연이다. 손가락 모양쯤이야 비슷할 수 있다.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첫째 아이의 코가 눈에 들어왔어요. 콧대가 높지는 않지만 코끝이 살짝 뭉툭한 모양이었습니다. 태강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본 적이 수백 번은 됐어요. 그 코가 자신의 코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낮았습니다. 태강은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쪽만 보고 있었죠. 그 옆모습이 어쩐지 6년 전 빗속에서 걸어가던 뒷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 기침 소리가 터졌습니다. 셋째였어요. 아까부터 간간히 기침을 하더니 갑자기 심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기침에 흔들렸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수가 재빠르게 아이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등을 쓸어내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숨 천천히 쉬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던 거죠. 태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외투를 벗어들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면서 막으려 했지만 태강이 먼저였어요. 아이 위로 외투를 덮었습니다. 아이는 기침을 멈추고 태강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태강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을 태울 것처럼 뜨거웠어요. 태강은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었습니다. 어색했어요.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온기였어요. 태강은 그 감각을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태강의 외투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어요. 그 손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태강은 그 순간 숨을 참았어요. 설마, 설마, 설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태강은 그 열기를 느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폐허 안은 이미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난로 속 불씨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젖은 장작은 연기만 내뿜을 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창틈으로 눈보라가 스며들면서 바닥에 흰 가루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아이들 모두 위험했어요. 태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작이 쌓인 곳으로 다가가서 하나씩 들어봤어요. 전부 젖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니 물기가 배어 나왔어요. 난로에 넣어봤자 불은 붙지 않을 거였습니다. 태강은 폐허 안을 둘러봤어요. 구석에 낡은 나무 선반이 있었습니다. 태강은 선반을 잡아당겼어요. 삐걱거리면서 한쪽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조각을 난로에 밀어넣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선반 나무는 얇았고 금세 타버렸습니다. 태강은 폐허 밖으로 나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건물 옆 처마 밑을 뒤졌어요. 덜 젖은 나무 조각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손으로 짚는 순간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바닥이 베었어요. 따끔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안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아이 셋을 한데 모아 안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두 팔로 감싸면서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셋째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더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분하게 보이려 했지만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강은 나무를 난로에 넣으면서 지수를 바라봤어요. 병원 가야 합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등을 쓸어내리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태강은 다시 말했습니다. 열이 높습니다.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태강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빛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태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통신이 안 됐어요.
산 중턱에서부터 두절된 통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 요청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셋째가 기침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세워서 등을 두드렸어요. 아이의 입술이 살짝 파리했습니다. 태강은 그 순간 결정했어요. 제가 업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눈보라에 어떡해요? 기사가 차를 살피러 내렸다가 저와 떨어졌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을 겁니다. 신고를 했을 거예요. 지금쯤 구조대가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가빠졌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태강 쪽으로 안겨줬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태강은 처음으로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런데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작은 몸이 이 눈보라 속에 있었다는 게요. 태강은 아이의 다리를 두 손으로 단단히 받치면서 일어섰습니다. 지수는 나머지 두 아이를 양쪽으로 안았어요. 태강이 앞장섰습니다. 문을 열자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얼굴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뽑아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아이를 안고 눈밭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였어요.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봤을 때 지수가 눈밭에 한쪽 무릎을 짚고 있었어요. 두 아이를 안은 채로 미끄러진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강은 재빠르게 돌아가서 한 손으로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수가 일어서면서 아이들을 다시 추슬렀어요. 엄마, 무서워.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면서 아이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엄마 있어. 괜찮아. 태강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눈보라 너머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흔들리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구조대였습니다. 기사가 산 아래로 내려가 신고를 했고 구조대가 수색을 시작한 거였어요. 태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침도 멎었습니다. 태강은 처음에는 아이가 잠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지고 있었어요. 태강의 등 위에서 아이의 머리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태강이 소리쳤어요. 지수씨.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태강의 등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구조대원들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태강은 아이를 넘겨주면서 그제야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아이의 맥박을 확인하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병원까지 내내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태강은 아이를 넘겨주고 나서야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떨렸는지 몰랐어요. 눈밭을 걷는 동안에도 아이를 등에 업고 뛰는 동안에도 느끼지 못했던 떨림이었습니다. 아이가 의료진 손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태강은 그 빛 아래 서서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들것이 복도 안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어요. 간호사가 태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세요? 태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간호사는 잠깐 태강을 바라보다가 지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수가 앞으로 나서면서 접수대에 앉았어요. 펜을 쥔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아이 이름과 나이를 적으면서 보호자 서명 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간호사가 다시 태강을 받습니다. 아이 아버지시면 같이 서명해 주셔야 해요. 태강은 펜을 집었습니다. 서명 칸을 내려다봤어요.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닿았다가 또 떨어졌어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태강 대신 혼자 서명을 마쳤어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아이가 처치실로 들어갔다고 안내했어요. 태강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수는 나머지 두 아이를 데리고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지수의 양옆에 붙어서 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두 아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받치면서 등을 기대게 해줬어요. 자신은 등받이도 없이 꼿꼿하게 앉은 채로요. 태강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태강은 복도를 서성였어요. 10걸음을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10걸음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서명 칸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버지세요 라는 간호사의 말도요. 그 짧은 물음 앞에서 태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예라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지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태강도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 초기입니다. 거기다 고열에 탈수까지 겹쳐서 며칠 입원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일찍 데려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강은 의사의 마지막 말을 되씹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산속 폐허에서 그냥 밤을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보라가 더 거세졌고 난로 불씨는 꺼져가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등이 서늘했습니다. 병실은 소아과 병동 끝쪽이었어요. 아이가 침대에 눕혀지면서 링거줄이 연결됐습니다. 작은 손등에 주사바늘이 꽂히는 걸 보면서 지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두 아이도 간이 침대에 나란히 눕혔어요. 두 아이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긴 하루였으니까요. 태강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침대에 누운 아이가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태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들었어요. 태강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태강은 자신도 모르게 병실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아직 뜨거웠어요.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거였습니다. 아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가지 마요. 태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태강의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로요. 태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강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까보다 눈발이 약해졌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태강은 아이의 손을 쥔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아까부터 맴도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살, 손가락 모양, 코 모양,
그리고 아버지세요. 라는 물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 6년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수가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며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원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 말이 경고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무언가를 지수는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태강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새끼손가락이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밤새 태강은 복도 의자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간호사가 나와서 아이열이 많이 내렸다고 알려줬어요. 태강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태강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태강이 병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어머니는 다음 날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차림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태강은 복도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눈살을 찌푸렸어요. 비서한테 연락이 간 거였습니다. 태강이 산에서 조난됐다는 소식이 회사에 퍼지면서 비서가 시어머니께 보고를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태강이 전처와 함께 병원에 있다는 것까지요. 시어머니는 태강 앞에 멈춰 서면서 낮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복도 너머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보였어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어요. 저 여자가 여기 있는 거냐? 어머니, 따라와라. 시어머니는 태강의 말을 자르면서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강은 잠깐 병실 쪽을 바라보다가 뒤를 따랐어요. 창가에 멈춰 선 시어머니는 태강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그 여자 아이들이냐? 모릅니다.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그제야 태강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태강아, 정신 차려라. 저 여자가 왜 하필 내 리조트 공사 현장 근처에 있었겠냐? 6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다고 생각하냐? 태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노리고 나타난 거야.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난 거 보면 뻔하지 않냐? 저 아이들이 내 애라는 증거가 어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강은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그때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태강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6년 전에 봤던 흥신소 조사 보고서와 비슷한 형식이었어요.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지수가 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된 보고서였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알아봤어. 저 여자 주변에 남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 애 셋을 낳을 사람도 아니야. 태강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이 어딨어. 지금 당장 저 여자한테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봐. 그리고 여기서 나와라. 태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강아.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저 여자랑 저 아이들이 이 집안에 발을 들이면 나랑 끝이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태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코트 단추를 여미면서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처음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반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태강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태강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지수가 이혼 후 강원도 산간 마을로 내려갔다는 것, 혼자 작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는 것, 아이 셋을 낳았다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다. 태강은 그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아이 셋.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숫자가 또 맞아 들어갔어요. 태강은 서류를 접으면서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보였어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열을 확인하는 손짓이었어요. 아이가 눈을 뜨면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웃었어요. 피곤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아이를 보는 눈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태강의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돈 노리고 나타난 거야. 저 아이들이 내 애라는 증거가 어딨어. 태강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이상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6년 만에 나타난 전처, 리조트 공사 현장 근처, 새쌍둥이. 의심하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강은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쥐었던 감각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아저씨 가지 마요 라고 했던 그 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굽어있던 그 손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태강은 눈을 뜨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또 도망칠 건가? 아무도 없는 복도였어요. 대답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강은 그 말을 뱉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도 못한 채로요. 태강은 복도에 서서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엘리베이터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린 거였어요. 지수가 6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어요.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지수가 이혼 후 내려가 살았다는 강원도 산간 마을 이름이었어요. 태강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이름이었습니다. 태강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다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리조트 공사 관련 서류에서 봤던 마을 이름이었어요.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주민 이주 통보가 나간 마을이었습니다. 태강의 회사가 그 마을을 개발 구역으로 편입시킨 거였어요. 지수는 쫓겨난 거였습니다. 태강의 회사 때문에 6년 동안 살던 곳에서 이주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짐을 싸서 버스를 탔는데 폭설로 중간에 멈췄던 거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산속 폐허로 피신했던 거였어요. 돈을 노리고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어요. 태강의 회사가 지수를 그 자리로 몰아넣은 거였습니다. 태강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선이 보고서 맨 아래쪽으로 향했습니다. 흥신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태강은 그 도장을 들여다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6년 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들고 온 보고서에도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흥신소였어요. 어머니는 6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흥신소를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태강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보고서에 찍힌 흥신소, 지금도 운영 중인지 확인해줘.
폐업했으면 당시 담당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다음 날 오후 비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흥신소는 3년 전에 폐업했어요. 하지만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태강은 직접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태강을 본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강은 자리에 앉자마자 6년 전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보고서 당신이 작성했죠?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강은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이 누굽니까?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담당자가 시선을 내렸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강은 기다렸어요. 담당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님이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지시하셨어요. 보고서 내용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달라고 하셨죠. 태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조작입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지수 씨를 미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외출 장면들이었어요. 그걸 어머님 지시로 불륜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거였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도 실제와는 많이 달랐어요. 담당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시 어머님이 특히 신경 쓰셨던 게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회장님이 아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그 내용은 빠진 겁니다. 태강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임신. 이혼 당시 지수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태강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철저하게 숨긴 거였어요. 담당자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회장님이 아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태강은 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는 어머니가 만든 거였습니다. 사진은 꾸며진 거였어요. 임신 사실은 어머니가 숨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태강은 단 한 번도 지수에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태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6년 전 장면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봉투를 밀던 시어머니의 손, 사진을 집어들던 자신의 손, 직접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던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수가 도장을 찍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빗속에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렀어요. 지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요. 그러면서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태강이 직접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자신을 믿어주기를 기다렸던 거였어요. 태강은 그 기다림을 외면했습니다. 직접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제야 온전히 들렸어요.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계단에서 태강은 그 말을 소리내어 뱉었습니다.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지수에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태강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앞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줬는데도 열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보였어요. 아이 셋 사이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수 쪽으로 바짝 붙어서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셋째가 지수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지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저렇게 혼자였던 거였어요. 태강은 손잡이를 붙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태강은 그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강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곁에 앉아서 막내의 이마를 짚고 있었어요. 열이 내렸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강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태강은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이다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지수도 태강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담요를 여미고 나서 창가로 자리를 옮겼어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태강은 그 침묵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셋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작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태강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첫째는 반듯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옆으로 돌아 누워 있었어요. 막내는 담요를 발로 차면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코 모양, 손가락 모양, 눈꼬리, 그리고 이혼 당시 지수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태강은 그 사실을 가슴으로 알고 있었어요. 태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창밖을 보던 채로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거요. 지수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내 아이 맞죠?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강은 알고 있었어요.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태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태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도와준 건 고마워요. 아이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것도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태강은 지수를 바라봤어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지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어요. 태강과 눈을 맞춘 채로요. 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6년이었어요. 6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태강을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거짓말이 지수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벽이었어요. 막내가 뒤척이면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태강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손을 들었습니다. 태강 쪽으로 내밀었어요. 아저씨 가지 마요 라고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태강은 그 손을 바라봤어요. 새끼손가락이 살짝 안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태강은 잠깐 그 손을 잡았다가 살며시 놓았습니다. 아이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태강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믿을 만한 곳 알아봐줘.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비서가 잠깐 침묵했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태강은 전화를 끊으면서 병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보였어요. 막내를 다시 눕히면서 담요를 여미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강은 그 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지수의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강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아니라고 할수록 태강은 더 확실해졌어요. 내 아이였습니다.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수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요. 그래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태강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타면서 마지막으로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등이 보였어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등이 어쩐지 작아 보였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절대로요. 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강은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강은 봉투를 열지 않고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손이 떨렸어요. 태강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99.9%.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태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로 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내 아이였습니다. 셋 다요. 6년이었어요. 6년 동안 새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태강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던 지수의 말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아이들은 하늘에 있다는 아버지를 두고 살았습니다. 태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태강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뵐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잠깐 침묵했다가 오라고 했어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강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태강은 소파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거짓말 왜 하셨습니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금세 다시 굳었어요. 무슨 소리냐? 흥신소 담당자 만났습니다.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 씨 임신 사실도 숨기셨죠? 태강아. 그리고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강은 계속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셨습니까?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는 내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 집안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어. 내가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게 싫었다. 그러다가 회사까지 흔들릴까봐. 태강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집안이 다르고 성격이 달랐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 6년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아이들 곁에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태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랑 다시 합칠 생각이냐? 그건 지수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할 겁니다. 태강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6년 전 그날 커튼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앞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태강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비를 정리했어요. 지수에게 알리지 않고 전액 처리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 지낼 곳도 알아봤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셋이 뛰어놀기에 불편하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아이들 전학 서류도 준비했어요. 태강은 그 서류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무겁고 낯선 단어였어요. 하지만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지수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짐을 챙기면서 태강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굳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강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수 씨, 필요 없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아들지 않으려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강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수 손에 억지로 쥐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이 살자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태강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옆에서 아버지 역할만 하겠습니다. 지수 씨 삶에 끼어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마련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알아봤어요. 지수 씨가 싫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세요. 지수는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어요. 태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지수가 할 거였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6년을 기다리게 한 사람이 태강이었으니까요. 이번에는 태강이 기다릴 차례였어요. 아이들이 병실 안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웃으면서 첫째를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둘째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셋 다 건강해 보였어요. 태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결국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태강은 그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들렀지만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았고 아이들이 잠들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퇴원날 아침 지수가 짐을 챙기면서 태강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공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집 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제일 먼저 적응했어요. 이 방 저 방을 열어보면서 자기 방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첫째는 말없이 창가에 서서 공원을 내려다봤어요. 둘째는 지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강은 매일 왔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들고 왔다가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일 왔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어색해했어요. 첫째는 여전히 태강을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태강이 숙제를 봐줄 때 말없이 공책을 펼쳤어요. 뭔가를 물어볼 때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강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옆에 와서 섰어요. 한동안 태강을 올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매일 와요? 응, 매일 올 거야. 막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왜요? 태강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막내를 내려다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니까 라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어요. 지수가 허락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태강은 무릎을 꿇고 막내와 눈을 맞췄어요. 좋아서요. 막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가요? 응, 너희가요. 막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뭔가를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러더니 거실로 뛰어가면서 첫째한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좋대. 태강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지수는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태강과 막내의 대화를 들었을 거였어요. 지수는 태강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어요. 첫 등원 날이었습니다. 아이 셋이 새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어요. 막내는 신이 나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방 끈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첫째는 태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담임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태강은 펜을 집었어요. 서명칸을 내려다봤습니다. 6년 전 병원 접수대에서 펜을 집었다가 내려놓았던 기억이 스쳤어요. 그때는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강은 망설이지 않고 이름을 썼습니다. 막내가 태강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나 들어가도 돼요? 태강은 막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래, 들어가도 돼. 막내가 선생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첫째는 마지막으로 태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강은 유치원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참 만에 막내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불 또 꺼져요? 태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찼어요. 산속 폐허에서 꺼져가던 난로 불씨가 떠올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젖은 장작에 입김을 불어넣던 지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담요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새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태강은 막내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 안 꺼져. 막내가 씩 웃으면서 창문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작게 웃었어요. 소리가 날 듯 말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태강은 그 웃음을 들었어요. 듣지 못한 척했지만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아직 아빠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도 않았어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태강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6년을 기다리게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태강이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눈은 이미 그쳐 있었어요. 폭설이 지나간 자리에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마당에 쌓인 눈이 천천히 녹고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건물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난로 대신 따뜻한 집이 생겼어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학자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용기 있는 일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태강은 6년 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못이 있다는 것조차 외면했어요.
그러나 눈보라 속 산속 폐허에서 새 아이를 마주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늦은 용기였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남은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